수출액 1조 원. 나사가 선택한 우주 식량. 하지만 노르웨이의 수산 재벌 눈에는 그저 검은 비닐봉지로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어를 가진 그가 왜 한국의 평범한 반찬 앞에서 이건 마법이다 하고 외쳤을까요? 0.1mm의 얇은 두께 속에 숨겨진 1조 원의 가치.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펼쳐진 김의 위대한 정복기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그누스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40년간 연어 사업을 해온 사람들이 연어의 왕이라고 부르는 늙은이에요. 올해 70이 됐습니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연어는 유럽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베르겐의 차가운 피오르드 바다가 제 제국이었고 루비빛 훈제 연어가 제 왕관이었죠. 유럽 전역의 고급 레스토랑에 연어를 납품하는 이 사업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지금의 규모로 키운 게 저입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유럽 어디를 가든 고급 레스토랑 메뉴판에 마그누스 연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40년간 단 한 번도 품질 클레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올해 제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수산물 바이어들과 경쟁자들이 제 건재함을 확인하러 오는 일종의 왕위 선포식 같은 날이었죠.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에서 내로라 하는 유통업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바이어가 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제 자랑인 최상급 훈제 연어가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어의 표면에 송글송글 맺힌 지방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프랑스산 와인과 러시아산 캐비어가 식탁을 채웠고 손님들은 저를 향해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그누스, 올해도 당신 연어가 최고요. 70년 먹어본 연어 중에 단연 1등이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꿀처럼 달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밤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4위,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건호가 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매는 게 아직 서툰지 매듭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말이 거의 없었어요. 파티에 온 200명 하객 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바로 건호였습니다. 제 딸 아스트리드가 이 사람은 말보다 손이 더 정직한 기술자예요 하고 처음 소개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동양에서 온 조용한 청년. 키가 저보다 한 뼘은 작았고 덩치도 노르웨이 남자들에 비하면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건호에 대해 아는 전부였어요. 묵묵히 제 공장 설비를 점검해주던 성실함은 인정했습니다. 이 녀석은 공장 기계가 고장나면 새벽에도 달려와서 고쳐놨어요. 영하 20도의 겨울밤에도 전화 한 통이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잠수 펌프 배관이 터졌을 때도 냉동실 온도 센서가 오작동했을 때도 건호가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수산물의 격을 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어의 세계는 깊고 넓습니다. 훈제의 온도, 소금의 농도, 숙성의 시간, 나무칩의 종류. 이 모든 것이 1도, 1g, 1분의 차이로 맛이 달라집니다. 그 깊이를 아는 건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건호가 투박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 고향 한국에서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일제히 건호 쪽을 바라봤어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거예요. 한국인 사위가 대체 뭘 가져왔을까 하고요. 저는 기대감에 젖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최고급 고려 인삼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었어요. 한국은 인삼과 도자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혹시 한국산 전복이나 해삼 같은 고급 해산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카맣고 얇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바다에 떠다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말려서 납작하게 압축해 놓은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바싹 마른 해초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까슬까슬했어요. 종이보다 얇고 비닐보다 잘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혐오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서 이런 기분이 든 건 7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김입니다. 장인어른, 바다의 채소라고도 불립니다. 건호의 덤덤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어요. 김이라고요.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이 모인 자리예요. 프랑스에서 온 바이어, 영국에서 온 유통업자, 독일의 레스토랑 오너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감히 제 신성한 연어 옆에 이런 검은 폐지를 올려놓다니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제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가? 내 연어를 포장할 때 쓰는 완충제를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냐? 아니면 먹지를 씹어 먹으라는 거냐? 제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와 건호 사이를 오갔어요. 주변 바이어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라이벌인 라스가 비꼬듯 거들었습니다. 오, 마그누스, 자네 사위가 환경운동가인가 보군.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가져오다니 말이야.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건호의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아스트리드가 건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지만 그 순간 저는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내 칠순 파티에서 내 사위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건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 선장처럼 고요했습니다. 상자를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녀석의 손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검은 종이 쪼가리 안에 1조 원짜리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나기 전에 이 늙은 연어의 왕이 그 얇디얇은 검은 종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도요. 파티장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호통을 친 뒤로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이어는 웃음을 참지 못해 와인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호는 얼굴이 빨개진 채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아스트리드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아빠, 제발요. 건호 씨가 몇 달을 준비한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거든요. 저를 닮아서 한 번 마음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200명 앞에서 아버지한테 제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딸의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설명이나 들어보지. 하지만 내 식탁을 더럽힌다면 당장 치우게 할 걸세. 제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딸의 눈물 앞에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딸의 눈물 앞에서 아버지는 무력하다는 겁니다.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건호는 주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녀석이 가방에서 꺼낸 것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휴대용 가스 버너 하나, 작은 석쇠 하나, 그리고 조그만 유리병 2개. 거기에 작은 가위 하나와 젓가락 한 쌍까지요. 한쪽에는 황금빛 액체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요리라기보다 화학 실험에 가까웠어요.
마치 정밀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처럼 모든 도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더군요. 버너는 왼쪽, 석쇠는 가운데, 기름병과 소금통은 오른쪽. 모든 것이 손이 닿는 최적의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병인가 싶었어요. 기계를 정비하듯 요리 도구를 배치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호기심에 다가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건호가 검은 종이 한 장을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양손으로 살포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마치 유리 공예품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까보다 더 흉해 보였어요. 울퉁불퉁한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무수히 뚫려 있었고 약간만 힘을 줘도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두께는 0.1mm도 안 돼 보였어요. 종이보다 얇았습니다. 이렇게 얇은 게 음식이라니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유럽에서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으면 정신병원에 갈 일이에요.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건호의 표정은 진지 그 자체였어요. 녀석은 이 검은 종이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호가 붓을 들었어요. 작은 양모붓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인지 손잡이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황금빛 액체가 담긴 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올리브유도 아니고 버터도 아닌 그 어떤 유럽의 기름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었어요. 견과류를 볶을 때 나는 향 같기도 하고 갓 구운 빵 속살의 따스한 향 같기도 했습니다. 병 주변으로 그 향이 퍼지자 근처에 서 있던 프랑스 바이어의 아내가 코를 킁킁거리며 이게 무슨 향이죠? 하고 물었어요. 참기름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소함의 영혼이라고 부르죠. 아스트리드가 옆에서 조용히 설명했어요. 참기름이라. 올리브 오일과 버터만 알던 저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뚜껑을 여는 것만으로 이 정도 향이 나다니 이건 분명 보통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건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은 붓에 참기름을 살짝 적셔서 검은 종이 위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그 손놀림이 경이로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너무 많이 바르지도 않고 너무 적게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종이의 결을 따라 일정한 리듬으로 붓질을 했어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빈틈없이 한 번에 쓱 긋는 동작이었습니다. 두 번 덧칠하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에 정확한 양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마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았어요. 아니, 화가보다는 장인에 가까웠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거든요. 제가 연어에 소금을 뿌릴 때와 같은 집중력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름이 스며들면서 검은 종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까슬까슬하던 표면에 윤기가 돌았어요. 마치 죽어있던 검은 돌이 빗물을 머금고 오석처럼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멍 사이사이로 기름이 스며드니 아까의 그 흉한 종이가 묘하게 고급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달라진 건지 헷갈렸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눈치를 챘는지 하나둘 건호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건호가 하얀 가루를 톡톡 뿌렸어요. 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소금보다 입자가 훨씬 고와 보였어요. 마치 눈 결정처럼 곱고 하였습니다. 천일염을 볶아서 빻은 거예요. 짠맛 끝에 단맛이 돌죠. 아스트리드가 또 설명했지만 솔직히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로지 건호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소금 알갱이가 기름 위에 내려앉으면서 반짝였어요. 검은 바탕에 하얀 점들이 별처럼 박혀있는 모습이 인정하기 싫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건호가 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일렁였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종이를 태우려는 건가? 200명이 모인 실내에서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건가요? 연기 감지기가 울릴 거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제 파티는 물바다가 되어 끝장나는 겁니다. 손님들의 양복과 드레스가 다 젖을 거예요. 70년 인생 최악의 생일이 될 판이었습니다.
뒤에서 구경하던 바이어들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소리치려 했습니다. 멈춰. 하지만 제 외침보다 건호의 손이 더 빨랐어요. 그 녀석이 기름 바른 검은 종이를 불 위에 석쇠에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타는 냄새가 날 거라고, 연기가 치솟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제 코에 닿은 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치익. 아주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마른 장작이 기분 좋게 타들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파티장에 있던 200명이 일제히 건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모든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0.1초 뒤 믿을 수 없는 향기가 파티장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고소함의 폭발이었습니다. 갓 구운 빵의 따스함, 볶은 견과류의 진함, 그리고 바다 깊은 곳의 짭조름한 향이 완벽한 비율로 섞인 냄새였어요. 거기에 아까 건호가 발랐던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열기를 타고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참기름이 뜨거운 불에 닿자 향이 10배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차가울 때는 은은하던 향이 열을 받으니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였습니다. 마치 향수를 공중에 뿌린 것처럼 파티장 구석구석까지 그 냄새가 퍼졌어요. 코끝을 스치자마자 침샘이 제멋대로 반응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는 걸 제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수천 종류의 음식 냄새를 맡아봤어요. 노르웨이 최고의 훈제 연어, 프랑스의 트러플 오일,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 일본의 가다랑 어포. 세계 각국의 향을 경험한 이 코가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았습니다. 참기름이 열을 받으면서 뿜어내는 이 향은 제가 아는 어떤 유럽의 기름에서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방금 전까지 비웃던 라스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부인들도 대화를 멈추고 건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셰프 모자를 쓴 파티 요리사까지 주방에서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향기 하나가 200명의 고개를 돌린 겁니다. 어떤 부인은 코를 벌름거리며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고 어떤 바이어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주방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파티장의 주인공이 순식간에 바뀐 거였습니다. 제 훈제 연어가 아니라 건호의 검은 종이가 이 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제 최상급 훈제 연어의 향이, 러시아산 캐비어의 비린내가, 프랑스산 와인의 부케가 순식간에 밀려났어요. 오직 저 얇은 검은 종이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만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연어 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제 코가 이 낯선 향기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있었어요. 코가 배신한 거예요. 저는 멍하니 건호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 녀석은 마술사 같았습니다. 불 위에 올린 김이 열을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새카맣던 종이가 불을 스칠 때마다 신비로운 초록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에메랄드 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노국 같은 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이 죽음의 색이라면 저 초록은 생명의 색이었어요. 불에 닿았는데 타지 않고 오히려 색이 더 선명해지다니요. 이건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었어요. 주변에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구워야 합니다. 그래야 바삭함이 살아요. 건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렸어요. 2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그 녀석은 뜨거운 불 위에서 맨손으로 김을 뒤집었어요. 손끝이 데일 법도 한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의 눈은 오직 김의 색깔 변화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고르게 퍼지는 그 찰나를 포착하는 거였어요. 1초만 늦으면 타버리고 1초만 이르면 덜 익는 거죠. 0.1mm밖에 안 되는 그 얇은 종이가 불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2초에서 3초 사이였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뒤집고 색을 확인하고 불에서 빼내야 합니다. 이 녀석은 그 정밀한 타이밍을 손끝의 감각만으로 잡아내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요. 오감이 전부 동원된 작업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얇은 걸 태우지도 않고 굽다니.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기름, 그리고 시간을 동시에 통제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제가 연어를 훈제할 때도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합니다. 참나무 칩의 연기가 연어 표면에 닿는 시간, 지방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 단백질이 변성되는 정확한 순간. 그 모든 걸 몸으로 익히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건호가 하고 있는 것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김이 타는 온도와 익는 온도 사이에 그 좁디 좁은 틈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장인이었어요. 다루는 재료가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동양인 사위를 처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기계를 고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불을 다루는 장인으로요. 다 구워진 김을 건호가 가위로 잘랐어요.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마저 경쾌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얇은 유리를 자르는 듯한 기분 좋은 파열음이었어요. 잘려진 김 단면에서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기름을 먹은 초록빛 단면이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건호는 잘라낸 김을 하나하나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네모 반듯한 초록빛 조각들이 하얀 접시 위에 줄지어 놓인 모습이 마치 고급 디저트 같았어요. 아까까지 쓰레기였던 게 보석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안 됐습니다. 단 5분 만에 검은 페이지가 에메랄드 보석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라고 불렀던 그것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보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항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좋을 뿐일 거야. 입안에 넣으면 분명 질기고 비린내가 진동하겠지. 저는 애써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어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코끝에 맴도는 그 고소한 향기가 제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도 향기는 따라왔습니다. 이 향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향기는 마치 저한테만 들리는 음악처럼 끈질기게 제 코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건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때 건호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때 라스가 빈정거리며 나섰습니다. 냄새는 그럴싸하군, 마그누스. 하지만 결국은 해초 아닌가.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은 생선을 먹지, 풀을 뜯어먹진 않아. 게다가 저렇게 기름을 떡칠했으니 콜레스테롤 덩어리겠군. 라스의 말에 주변 노인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연어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기름에 범벅된 해초를 왜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느끼한데 거기에 기름까지 덧칠했으니 동맥경화를 일으킬 게 뻔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라스의 논리에 동조하려 했어요. 자네 말이 맞아. 향기에 속아선 안 되지. 본질은 바다풀 아닌가. 제가 그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태블릿을 들고 사람들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에 수줍음이 많던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에 아스트리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녀석의 눈은 사위 건호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호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지만 이 아이의 머리만큼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라스 아저씨, 그리고 아빠, 오해하고 계세요.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아스트리드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어요. 200명의 시선이 제 딸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려요.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작년 한 해 수출액만 1조 원, 미국 달러로 약 8억 달러를 넘었어요.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죠. 파티장이 웅성거렸습니다. 1조 원이라고요. 저 얇은 종이 쪼가리가 1조 원어치나 팔린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가 옆 사람에게 숫자를 확인하는 게 보였어요.
제 연어 제국의 연 매출이 얼마인지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저 검은 종이 하나의 시장이 그 정도라는 건 분명한 충격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스트리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영양 성분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을 보세요. 단백질 함량이 100g 기준으로 소고기보다 높아요. 칼슘은 우유의 8배, 요오드는 해산물 중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 식이섬유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 얇은 종이 안에 그 많은 영양소가요. 두께가 0.1mm도 안 되는 것 아네요. 마른 해초 주제에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아스트리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00g 기준 비교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단백질 40g. 소고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40년간 수산물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해초가 고기보다 단백질이 높다니 이건 제 세계관을 뒤흔드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식량 후보로 검토한 식품이에요. 가볍고 영양이 풍부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우주에서 먹을 음식을 고를 때 세계 모든 식품 중에서 이 검은 종이가 선택된 거예요. 나사라고요. 우주식량이라고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바이어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비웃음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스의 비꼬던 미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주에서도 인정받은 식품이라면 더 이상 바다풀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독일에서 온 레스토랑 오너가 소리 없이 메모를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스트리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름을 발랐으니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하셨죠, 라스 아저씨. 아스트리드가 라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른 참기름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에요. 오메가유과 세사미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가 지중해식 건강의 비결이듯 참기름은 동아시아 건강 장수의 비결이에요. 라스가 입을 다물었어요. 논리로 반박할 수 없었던 거죠. 올리브유를 매일 쓰는 지중해 사람들에게 불포화 지방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참기름이 같은 원리라면 기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스트리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마법의 스낵이라고 불렀어요. 미국 아이들이 감자칩 대신 이걸 먹고 있다고요. 아빠, 우리는 연어만 최고인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은 이 검은 종이 하나로 세계인의 입맛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제 머리를 때렸어요. 사업가인 저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연어 제국도 대단하지만 저 얇디 얇은 해초가 그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냈다니요. 그것도 한 나라에서요. 한국이라는 노르웨이보다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이 검은 종이 하나로 세계 120개국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나사까지. 우주에서도 인정받은 식품이라니요. 제 연어는 유럽에서나 알아주지 우주까지 간 적은 없었어요. 건호는 그 사이 묵묵히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스트리드가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동안 건호는 말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작은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갓 지은 쌀밥의 향이 참기름 향과 섞이면서 또 한 번 파티장의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달큰하고 포근한 냄새였어요. 빵 냄새와도 다르고 파스타 냄새와도 달랐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곡물의 향이었어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김은 밥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건호가 뜨거운 쌀밥을 한 주걱 퍼냈어요. 윤기나는 하얀 밥알들이 주걱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작은 진주 알갱이들 같았어요. 하얀 밥, 초록빛 김, 황금빛 참기름. 세 가지 색이 묘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논리는 딸이 담당했고 현장은 사위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부부는 단순히 선물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온 거였어요. 몇 달을 준비했다는 아스트리드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머리로 싸우고 사위는 손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 부부 앞에서 제 고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호가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접시 위에 막 구워낸 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불을 만나 검은색에서 초록빛으로 변한 그 김은 참기름과 소금을 머금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검은 폐지라고 불렀던 그것이 지금은 에메랄드 보석 같았어요. 참기름이 빛을 반사하면서 김 표면에 작은 별들이 떠 있는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제 눈이 달라진 건지 물건 자체가 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불과 기름과 소금을 만난 이후에 이 김은 상자에서 처음 꺼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건호가 젓가락으로 갓 지은 쌀밥을 한 줌 집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젓가락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포크와 나이프의 나라니까요. 하지만 건호의 젓가락질은 마치 두 개의 손가락이 연장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뜨거운 밥 아래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그 녀석은 그 밥을 김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았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딱 한 입 분량이었습니다. 밥 아래서 올라오는 열기가 김을 살짝 눅눅하게 만들 법도 한데 김은 여전히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대단한 탄력이었습니다. 0.1mm도 안 되는 얇은 종이가 뜨거운 밥의 무게와 열기를 견디고 있었어요. 이건 종이가 아니라 갑옷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자란 해초가 이런 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아는 해초라고는 갈색 미역 정도였는데 그건 물에 넣으면 흐물흐물 풀어지거든요. 이 김은 달랐습니다. 불에 구워도 안 타고 밥을 올려도 안 무너지고 기름을 발라도 안 녹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건호는 저의 자존심인 훈제 연어 한 조각을 올렸어요. 제가 직접 소금에 절이고 자작나무 칩으로 훈제한 그 연어를요. 48시간 동안 저온에서 천천히 훈제해서 만든 유럽 최고급 레스토랑에만 납품하는 바로 그 연어 말입니다. 주황빛 연어가 하얀 밥 위에 놓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연어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야. 다른 잡다한 맛을 섞지 말란 말이다. 연어에 해초를 올리는 건 루비에 자갈을 붙이는 것과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화가 난 게 아니라 연어에 대한 제 자부심이 흔들리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40년간 연어가 전부였던 사람에게 연어에 뭔가를 더하라는 건 저를 부정하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건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친 건 오늘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시선을 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걸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네, 아버님 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하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이 순간 녀석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엔지니어의 눈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연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기름집니다. 3점 이상 먹으면 느끼해서 질리시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라면 무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껌만한 말이었어요.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녀석 말이 맞았거든요. 제 훈제 연어는 최고급이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서너 조각 이상 먹으면 입안이 느끼해집니다. 파티에 오는 손님들도 처음 두세 점은 감탄하다가 그 뒤로는 와인으로 입을 헹구느라 바빴어요. 캐비어를 곁들이거나 레몬즙을 짜서 먹는 이유도 그 느끼함을 잡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문제를 40년간 풀지 못했습니다. 연어의 기름기를 잡으면서도 연어의 맛을 살려줄 무언가를요. 어쩌면 건호가 그 답을 들고 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호가 김에 내 귀퉁이를 정확하게 접었어요. 밥과 연어를 감싸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밀했습니다. 위아래 먼저 접고 양옆을 접고 마지막에 꼭 누르는 동작이 일사불란했어요. 엔지니어의 손이라는 게 이럴 때 빛나는 거더군요. 볼트를 조이던 손이 김을 접는데도 똑같은 정밀함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작고 귀여운 사각형 꾸러미가 완성되었어요. 검은색 김, 하얀 밥, 주황색 연어. 3가지 색이 한데 뭉쳐진 그 작은 덩어리는 마치
노르웨이 국기의 색감처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제 엄지손가락 2개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건호가 그 김밥 꾸러미를 제 입가로 가져왔어요. 파티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제 입에 집중되었어요. 샹들리에 아래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도, 접시 위 포크 소리도 전부 멈췄습니다. 연어의 왕이 정체불명의 검은 종이를 받아먹을 것인가? 거부한다면 파티는 이대로 끝이고 건호는 영원히 이 자리에서 망신을 당할 겁니다. 받아먹는다면 40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2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제 머리는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맴도는 그 향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연어의 비릿함을 완벽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김에서 올라오는 바다 향은 노르웨이의 차가운 피오르드 바다와도 지중해의 따뜻한 바다와도 그 어떤 바다와도 달랐어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바다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달큰한 곡물 향까지. 빵의 향과는 다른 더 순수하고 더 소박한 곡물 본연의 향이었어요. 3가지 향이 제 코끝에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제 뇌는 이미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머리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코가 뇌를 이긴 겁니다. 40년간 연어만을 고집하던 이 입이 처음으로 다른 것을 향해 열린 순간이었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호가 쑥 하고 김쌈을 제 입안에 넣었습니다. 2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70년을 고집으로 살아온 이 늙은 바이킹이 한국인 사위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었어요. 그 녀석의 손가락 끝에서 김의 가장자리가 제 입술을 스쳤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매끄러운 기묘한 감촉이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긴 1초였습니다. 입술이 닫히는 순간 파티장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아스트리드였을 겁니다. 딸은 2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기도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씹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바로 그 순간이요. 바사삭. 과장이 아닙니다. 제 귓가에 천둥 같은 파열음이 울렸어요. 눅눅한 종이를 씹는 느낌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질기고 비린내가 진동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저를 비웃듯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70년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완벽한 바삭함이었습니다. 가장 얇고 가장 가벼운 크리스피. 입천장을 기분 좋게 자극하며 부서진 김 조각들이 혀 위로 쏟아졌어요. 그 파열음이 귀를 넘어 머릿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크루아상의 바삭함과는 달랐어요. 감자칩이나 크래커와도 달랐습니다. 이건 더 섬세하고 더 가볍고 더 경쾌한 바삭함이었어요. 공기처럼 가볍지만 소리는 폭죽처럼 강렬한 모순적인 식감이었습니다. 한 번 씹으면 수십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각각의 파편이 혀 위에서 따로따로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맛의 폭풍. 마치 오케스트라가 차례로 악기를 시작하듯 맛이 하나씩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짭조름한 소금 맛이었습니다. 천일염을 볶아서 빻은 그 하얀 가루가 혀끝을 톡 건드렸어요. 짠맛인데 끝이 달달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노르웨이의 거친 바다 소금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둥글고 뒤끝이 깨끗했어요. 그 짠맛이 사라지기도 전에 2번째 맛이 밀려왔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함이 혀 전체를 감쌌어요. 버터와는 차원이 다른 고소함이었습니다. 버터가 무겁고 크리미한 고소함이라면 참기름은 가볍고 향긋한 고소함이었어요. 올리브유의 풀향과도 달랐습니다. 볶은 참깨에서 추출한 이 기름은 코를 통해 올라오는 향만으로도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했어요. 3번째로 밥알의 단맛이 터져나왔습니다. 따끈한 쌀밥이 씹히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달콤함이요. 노르웨이에서는 감자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빵도 먹고요. 하지만 쌀밥은 처음이었어요. 이 작고 하얀 알갱이들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쫀득한 쌀밥이 김과 섞이면서 환상적인 식감을 만들어냈어요. 바삭한 김이 부서지고 쫀득한 밥이 그 조각들을 감싸 안고 참기름이 둘 사이를 윤활유처럼 매끄럽게 이어줬습니다. 바삭함과 쫀득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식감이라니. 유럽의 어떤 요리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합이었어요. 빵은 바삭하거나 쫄깃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건 한 입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네 번째 연어였어요. 건호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평소라면 3점 먹으면 느끼해서 포크를 내려놓았을 그 훈제. 연어의 지방이 김의 짭짤함과 만나자 폭발적인 감칠맛으로 변했습니다. 우마미, 일본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름 붙인 그 5번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연어의 기름이 김의 바다 향과 만나면서 둘 다 따로 먹었을 때보다 10배는 강한 바다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이 연어의 기름기를 꽉 잡아주고 연어는 김의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간 잃어버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제 연어에 부족했던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검은 종이 한 장이요. 맛있다. 이 단순한 3글자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의 향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노르웨이의 차갑고 거친 북해가 아니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바다의 맛이었습니다. 김 한 장 속에 태평양이 통째로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바다가 이런 맛인 건가요? 이 작은 나라의 바다가 이렇게 깊고 풍요로운 건가요?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더 씹고 싶었어요. 더 오래 이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꿀꺽 삼키고 나니 입안에 남은 참기름의 여운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혀 위에 고소한 잔향이 한참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와인의 피니시처럼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떤 와인보다 더 길고 깊은 여운이었어요. 2000유로짜리 부르고뉴 와인의 여운보다 이 검은 종이 한 장의 여운이 더 길었습니다. 더 없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라고 부르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70년 인생에서 음식을 먹고 더 달라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맛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이 술렁거렸어요. 200명의 시선이 제 표정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마그누스, 새로운 식재료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불통 마그누스가 독국물을 씹은 듯한 표정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고 입맛을 다시는 제 모습이 아마 파티장의 누구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세상에 마그누스가 저런 표정을 짓다니. 저게 그렇게 맛있는 건가? 제 라이벌 라스의 표정이 특히 볼만했어요.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거든요.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놀라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 먹어볼 수 있나 하고 묻고 싶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병이에요. 고집이라는 병. 저는 건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 엔지니어의 손. 기계를 만지고 배관을 고치던 그 손이 지금은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손보다 위대해 보였어요.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맛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이 손이 저 검은 종이를 2번 굽고 참기름을 정확한 양만큼 바르고 천일염을 톡톡 뿌리고 밥과 연어를 감싸서 제 인생 최고의 한 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어요. 자네, 방금 내 입안에 바다를 집어넣었군. 저의 인정에 건호가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 앞에서 웃지 않던 사람이에요.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늘 시선을 피하던 그 조용한 사위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여줬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왜 이 남자를 선택했는지 그 순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제 시식을 신호탄으로 점잔을 빼던 바이어들이 건호의 테이블로 몰려들었어요. 이봐, 나도 하나만 줘보게. 그 냄새 때문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야, 빨리. 방금 전까지 검은 쓰레기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가 먼저 달려왔고 독일 레스토랑 오너가 그 뒤를 따랐어요. 스페인에서 온 수입상도 합류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유통업자는 아예 주방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건호와 아스트리드는 쉴 새 없이 김을 굽고 밥을 쌌어요. 치익 소리와 바사삭 소리가 파티장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건호가 김을 굽고 아스트리드가 밥을 퍼서 올리고 건호가 연어를 얹어 감싸는 동작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어요. 부부의 호흡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요. 둘이 함께 몇 달을 연습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건호가 손을 뻗으면 아스트리드가 이미 밥주걱을 건네고 있었고 아스트리드가 접시를 내밀면 건호가 정확한 타이밍에 김쌈을 올려놓았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자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말이 필요 없는 팀워크였어요. 라스조차 체면을 구기고 줄을 서서 김쌈을 받아 먹었어요. 이 사람은 제 최대 경쟁자입니다. 30년간 저와 유럽 연어 시장을 놓고 싸워온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파티 때마다 제 연어를 깎아내리고 자기 연어가 최고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제 사위 앞에서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라스의 첫 번째 반응은 눈을 크게 뜨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반응은 하나 더 받을 수 있나 하고 줄 뒤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젠장, 마그누스, 자네 연어가 이렇게 맛있었나? 아니, 이 검은 종이가 맛있는 건가? 라스가 입가에 김부스러기와 밥알을 묻힌 채 물었어요. 넥타이에도 참기름이 튀어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에 밥알까지 붙어 있었어요. 제가 본 라스의 모습 중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시간 전 제가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해양 쓰레기 먹지. 제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부끄러웠어요. 무지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호가 불 조절을 하며 흘리던 땀방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맛을 위한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연어를 훈제할 때 온도계를 0.5도 단위로 확인하는 것처럼 건호는 김의 색깔 변화를 0.1초 단위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종류의 집중력과 열정이었습니다. 다만 재료가 다를 뿐이었어요. 저는 연어의 인생을 걸었고 한국인들은 이 검은 종이에 수백 년의 지혜를 담았던 거예요. 접시는 순식간에 비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최고급 러시아산 캐비어는 거의 손도 안 대고 남았는데 투박한 쌀밥과 김 그리고 제 훈제 연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00g에 500유로짜리 캐비어보다 한 장에 몇 센트짜리 김이 더 인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수한 맛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200명이 동시에 확인한 거예요. 40년 수산업 인생에서 이런 역전극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운 듯 손가락에 묻은 참기름과 소금 알갱이를 빨아먹었어요. 유럽의 네로라 하는 미식가들이 손가락을 빨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포크와 나이프 대신 손으로 음식을 먹고 냅킨 대신 손가락을 빨고 자세를 세우는 대신 허리를 구부리고 김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소? 우리 마트에 정식 납품이 가능한가요? 유럽 대형마트 체인의 회장이 건호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서너 명이 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가 온라인 판매는 가능하냐고 물었고 독일 레스토랑 오너는 대량 주문 조건을 물었어요. 건호의 손에 명함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 녀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 장 한 장 받아들고 있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스트리드가 옆에서 녀석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고 아스트리드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그 광경을 테라스 난간에 기대서 지켜봤어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제 딸이 선택한 남자가 제가 평생을 바친 이 바닥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의 도움 없이요. 오히려 제가 온갖 방해를 했는데도요. 상자를 엎어버리려 했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고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향에서 가져온 검은 종이 한 장으로 유럽 최고의 미식가들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40년간 쌓은 인맥도 브랜드도 마케팅 전략도 없이 오직 맛 하나로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위 때문에 눈물이 나다니 우습지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건우가 모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이 녀석은 이 김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수백 년간 만들어온 이 음식이 세계 어디서든 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제 호통보다 강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길래요? 흔한 해초마저 이토록 정밀하게 가공하여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기술과 끈기를 가진 나라. 0.1mm 두께의 종이를 만드는 건 기계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밥과 연어와 함께 하나의 완벽한 맛을 설계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온 조용한 엔지니어 하나가 오늘 밤 베르겐의 수산물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어요. 아스트리드가 건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울면서 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제가 틀렸다는 걸 이제는 온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의 말은 200명 모두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건우를 조용한 테라스로 불렀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김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제 칠순 파티는 어느새 김 시식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르겐의 밤바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2월의 노르웨이 바람은 뼈를 깎는 것처럼 매섭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긴장한 듯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불안해하는 사람이더군요. 200명에게 박수를 받고도 아직 제 앞에서는 작아지는 사위.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건우야. 제가 처음으로 녀석의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자네, 이봐,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거나. 그랬어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3년간 저는 그 인정을 거부해왔던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건호야 하고 이름을 불렀을 때 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이름 석자를 부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감정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 3글자가 3년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자네가 나를 이겼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이겼어. 내 연어는 자네의 김이 없었다면 그저 그런 기름진 생선일 뿐이었어. 40년 동안 연어만 최고라고 우겼는데 오늘 밤 한 장의 검은 종이가 내 40년을 뒤집어놨네. 제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건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연어가 훌륭했기에 김도 빛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김도 그냥 마른 해초일 뿐이에요. 장인어른의 40년이 오늘 밤 김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겸손함. 한국인 특유의 그 겸손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고맙다고 받아들이지만 건호는 늘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오는 겸손이었어요. 자기 실력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였죠. 200명을 사로잡은 실력을 가지고도 한 발 물러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가입니다. 감동으로만 끝낼 수는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기회의 냄새가 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기회였어요. 파티장에서 200명의 반응을 받습니다. 캐비어를 남기고 김을 찾던 그 사람들의 눈빛. 명함을 내밀던 바이어들의 표정.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시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시장이요. 내 공장 옆에 빈 부지가 있네. 꽤 넓은 땅이야.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지. 저는 건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김가공 공장을 세우게. 자본은 내가 전액 투자하지. 설비도 인력도 유통망도 전부 내가 책임지겠네. 유럽의 연어와 한국의 김을 세트로 묶어서 바이킹 세트를 만드는 거야. 연어와 김, 참기름, 쌀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유럽 전역에 유통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오늘 밤에 그 맛을 재현할 수 있게 말이야. 이건 전 세계를 휩쓸 걸세. 건호의 눈이 커졌어요. 장인어른 정말이십니까? 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이 사람이 보여준 감정 중 가장 큰 동요였어요.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늙은이야. 40년간 수산물 사업을 하면서 코가 발달했거든. 연어의 품질을 냄새로 판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밤 자네가 구운 그 김에서 황금 냄새를 맡았네. 참기름 냄새가 아니라 진짜 황금 냄새를 말이야. 1조 원짜리 시장의 냄새를. 저는 사위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단단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마르고 약해 보였는데 3년간 제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면서 어깨가 넓어졌더군요. 제 공장에 무거운 기계를 들어올리고 영하 20도 냉동실에서 작업하면서 이 사람의 몸도 정신도 강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0년 사업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서 한국에 연락하게. 김가공 기술자들을 데려오도록 해. 한국 최고의 김장인을 섭외하는 거야. 시설은 내가 최고급으로 갖춰줄 테니 자네는 기술과 레시피만 가져오면 돼.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자 사업 파트너야. 베르겐에서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야. 테라스 너머로 베르겐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에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먼 옛날 우리 바이킹 조상들은 나무배를 타고 바다를 정복했어요. 칼과 방패를 들고 미지의 대륙으로 항해했죠. 두려움 없이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의 나라인 한국은 칼이 아니라 이 얇고 검은 종이 한 장으로 전 세계 식탁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칼보다 강한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맛이라는 무기가요. 그리고 그 맛 뒤에는 수백 년간 쌓아온 기술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정복자에게 제 항구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거예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 왜냐고요? 오늘 밤 200명의 유럽인이 동시에 인정한 맛이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비어를 남기고 김을 찾던 그 200명의 선택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건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건호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사위 앞에서 눈물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스트리드가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딸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차가운 베르겐의 밤바람 속에서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검은 종이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바다의 쓰레기라고 불렸던 그것이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늙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 얇디 얇은 검은 종이 한 장에서 태평양보다 깊은 맛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 끈기와 기술로 다듬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냅니다. 내 사위 건호의 투박한 손끝에서 피어난 그 고소한 향기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거인입니다. 오늘 차가운 노르웨이 바다를 따뜻하게 녹인 이 검은 반도체의 기적. 어떻게 보셨나요? 편견이 무너지고 진심이 통하는 이 순간의 감동을 함께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건우,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바사삭하는 기쁨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마그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